뭐 사대부와 무사라고 나와 있는데 뭐 사대부와 무사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먹고 사는 게 풍부해져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야 노동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식량 생산을 하지 않는 다른 직업군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과 관련되어 있어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98페이지와 99쪽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여기서 한 가지, 그 유튜브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숙제 하나를 여기서 공지를 하죠. 97페이지에 보면은 중단은 마무리가 있어요. 써놨죠. 요거 교과서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음, 그 연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교과서를 뒤져보면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지도에 나라도 표시해 보시고 다음에 3번의 사고력 키우기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을 그냥 써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페이지 숙제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98쪽과 99쪽의 농업 생산력과 상공업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이제 교과서에 주로 언제 시기적으로 언제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10세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세기에 농업 생산력이 발전되었다, 생산이 늘어났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면 주로 강남 지역. 중국 강남이요. 양쯔강 유역을 말합니다. 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10세기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저습지에 대한 개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낮은 습한 지역이라는 얘기잖아요. 저습지가 이제 개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래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 경작지의 형태가 우전이라는 거예요. 우전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우전이라는 게 어떤 형태를 띠냐면요. 뭐 이런 거예요. 저습지는 이제 낮은 지형이잖아요. 네덜란드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제방을 쌓아요. 뚝을 이렇게 쌓아서 물이 들어오지 않죠. 여기 이제 땅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제 이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저습지가 이 부분이 이제 농경지로 된 거죠. 이 뚝 때문에. 그렇죠? 물보다 낮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경작지를 늘려요. 이거 만약에 뚝을 안 쌌으면 여기는 물에 잠겨 가지고 농경지로서의 활용을 하지 못할 텐데 이 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아무튼 이런 것을 이제 우전이라고 합니다. 가끔씩 지도가 언급되긴 그림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그 불모지가 농경지가 됐던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경작지가 증가했어요. 경작지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요. 조생종벼가 이때 들어왔어요. 조생, 빨리 그러니까 생산된다 이런 뜻이에요. 빨리 생산되는 벼가 들어왔습니다. 조생종벼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말하고요. 이 벼가 참파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저 벼에서 참파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빨리빨리 자라니까 빨리빨리 생산하고 또 심어서 또 생산할 수 있겠죠. 즉 이기작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기후도 뒷받침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양법, 모내기, 그다음에 시비법. 시비라는 것은 시비라는 것은 이제 그 비료를 주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발전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농사용 기구들이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동일 면적에서의 생산하는 양이 증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면적당,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한다. 자, 그래서 경작지가 증가하고 면적당 생산 자체도 늘기 때문에 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의해서 어떤 것이 등장하게 되었느냐? 이른바 소농경영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소농경영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소농경영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주로 5인 가족,
가정에서 한 두세 명, 엄마, 아빠, 그다음에 장성한 자식이나 뭐 기타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노동력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면서 먹고 사는 형태를 소농 경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애들이 이제 이런 형태가 나타났다는 건데 이게 동일 시기에 전 지역에서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다 나타나진 않아요.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언제 10세기니까 송나라 때 이런 형태가 나타났는데 이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볼 건요. 자, 이 소농 경영의 형태는 자장농일 수도 있어요. 자장농일 수도 있고요. 자기 땅. 그다음에 소장농일 수도 있어요. 남의 땅 빌리는 사람. 그다음에 이 두 가지가 더해진 자소장농일 수도 있는데 주로 우리가 말하는 이 시기에는 자장농보다는 소장농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작의 형태를 주로 띠는 거예요. 100%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소장농들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라고 지칭할 거냐면은 전호라고 지칭을 할 거예요. 전호라는 단어, 소장농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죠. 자, 송나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송나라 전호들은 주로 양민, 자유민이었어요. 자유민이었고요. 그다음에 독립적인 경영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뭐 양민이라고 말하지만 뭐 자유민이고요. 그다음에 독립적인 하나의 가족으로 자유적으로 독립적인 경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로 얘네들이 양민이지만 결국에는 땅을 빌린 전후의 성격을 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지주들한테 많은 이제 소장료를 납부를 해야겠죠. 소장료를 납부해서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한편 고려 한반도에 고려 시대 때 또 역시 소농 경영의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이건 뭐 고려와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들 역시 자유민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민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적 경영도 역시 했습니다. 중국과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띱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조금 더 국가에 대한 수탈이 좀 더 많았고 그다음에 송나라에 비해서 생산력이 출중하지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다라는 게 우리 교과서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고려에서 언급될 만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대략 한 13세기 경에 몽고가 쳐들어올 때, 즉 이 대몽 항쟁기예요. 이때 이제 강화도로 천도하죠, 그렇죠? 강화도로 천도해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강화도에 저습지를 개간을 해요. 그래서 강화도에 간척 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이제 고려의 농업 생산과 관련된 특징으로 언급될 수도 있으니까 봐두시기는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죠. 자, 일본 같은 데 지역은 이제 일본 좀 우리가 공부를 잘 안 해서 좀 헷갈리죠. 주로 일본은 이제 헤이안교 할 때 그 헤이안에 있었던 시기에 즉 헤이안 시대라는 게 있어요. 천황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때 소수 귀족과 불교계 세력 중심으로 이른바 장원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장원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좀 장원은 뭔가요? 장원은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많은 땅을 갖고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해안 시대 때 이 장원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서 있었는데 시기가 지나면서요. 서서히 장원이 해체돼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막부가 등장하는 막부 시대로 그냥 막부는 통칭해서 세 개의 막부를 다 말하는 겁니다. 가마쿠라부로 마치 에도 막부를 다 말하는 거고요. 이 시기가 되면은 장원이 해체되기 시작해요. 장원이 서서히 해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로 가마쿠라 막부 시대 때 초기에 이 자립경영을 하는 소농이 등장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장원의 형태의 영향 때문에 처음에 바로 자리를 잡은 것 같진 않고요. 서서히 시간이 지나서 이 소농 경영이라는 것이 완전히 제도적으로 정립됐다, 좀 쉽게 말하면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도 막부 시대 때를 말해요. 아무튼 그러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이 내용 자체는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얘네도 보면은 비슷한 시기에 소농 경영을 한다. 이런 것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일본 농업에서는 농업생 그 관계에 있어서는 뭐가 언급이 더 많이 되냐면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정 국가에서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은 국가 소유의 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사유지가 있을 수 있죠. 사유지는 주로 장원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었어요. 국가 소유의 땅을 우리가 일본식 한자로는 공령이라고 불러요. 공령. 그래서 장원 공령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원이던 공령이던 간에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농민이에요. 농민. 그쵸? 이 농민이 세금을 국가한테 내는 거죠. 그쵸? 자, 이 농민이 국가에 내는 세금, 이거를 일본 애들 뭐라고 부르냐면은 연공이라고 불러요. 연공. 연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일본이죠. 연공을 내요. 근데 농민이 직접 국가에 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이것을 받아서 국가에 넘겨주는 중간 단계가 존재합니다. 이 중간 단계를 묘슈라고 불러요. 묘슈. 묘슈는 소농이 아니라 소농보다는 조금 더 힘이 있는 유력한 좀 힘이 있는 농민,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오히려 이 부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민은 소농 경영이죠. 그렇죠? 소농 경영을 하는 농민, 중간에 영웅을 수출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묘슈가 있다. 요 관계를 훨씬 더 많이 물어보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일본도 소농 경영의 형태를 띈다. 대략 막부 A한 말기, 막부로 넘어가는 시기부터 그런 것이 나타나더라.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아무튼 결론으로 생산이 증가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생산은 충분히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계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냐면은 당연히 남는 게 생기죠. 잉여가 생기겠죠. 잉여가 생기면 그거를 판매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공업이 나타나게 돼요. 나타난다,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발전한 상공업의 형태가 어떤 게 있었느냐.